안녕하십니까.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박종호입니다. 연평균 1,100억 원.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새 화폐를 만드는 데 든 비용입니다. 연평균이니까 5년간 돈 만드는데 5,500억 원이라는 큰 돈을 쓴 건데요. 그런데 돈 만드는 데만 큰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찢어지고 타고 곰팡이가 펴서 더 이상 화폐로서 기능을 하지 못해 버려지는 돈도 많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폐기한 손상화폐만 해도 약 2조 6,400억 원으로 이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요. 한 장 한 장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의 15배 높이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면 아마 이런 궁금증 생기실 겁니다. 아니 요즘도 현금 쓰는 사람 있나? 신용카드, 체크카드, 각종 페이도 다양한데 언제까지 현금을 쓸까? 머지않아 현금이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죠. 자, 그런데 현금 없는 사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우리가 빨리 구축하는 데는 몇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현금 없는 사회를 추종했던 선두주자인 스웨덴 같은 경우는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은행에게 현금 취급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하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는 현금 결제 비중이 13%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산간 벽지 지역에 있거나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이 현금을 아직까지 많이 쓰는 사람들이 현금 결제를 거부당하는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스웨덴 조사에 따르면요, 2014년도에 현금 결제 거부를 경험했던 건수는 27%로 집계가 됐었는데 이것이 2018년 들어서는 45%까지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통계인 2015년도에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도 좀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비현금 결제 비율을 봤더니 무려 89.1%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분들도 아직까지 현금으로 사고 싶은 물건 사고자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계실 텐데요. 이분들은 과연 지금 원활히 물건을 사시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같이 돌아볼 필요가 있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월 18일 수요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네, 경제와 역사에 빠삭한 경력 있는 기자가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에다가 거기다 더해서 지리적 관점까지 더해 딱딱한 경제를 풀어드리는 지리는 경제사 시간입니다. 저희가 새롭게 야심차게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 그 첫 순서는 아침에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와 유튜브 딩딩대학에서도 발빠른 소식 전해주시는 MBC 양효걸 기자님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기자님.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이게 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자주 뵀었는데 네. 또 마주 이렇게 앉으니까 너무 좀 떨리고 또 그러네요. 왜 또 안 떨리면서 떨리는 척 하세요? 제가 꼭 만나 뵙고 싶었는데 네, 저도 목소리만 듣다가 이렇게 얼굴 뵌 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오늘 지리는 경제사 첫 순서인데요. 네. 뭐 지리는 경제사 그래도 한번 포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경제사라는 게 굉장히 또 이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최대한 저희가 쉽게 좀 풀어보려고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류가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쉽고 또 명확하게 좀 전달하도록 저희가 자료 조사나 이런 것도 좀 착실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저도 송경제 지금 뭐 게스트까지 합치면 한 7, 8년 차 되는데 네. 이야, 제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들고 오신 분은 처음 뵙습니다. 예, 예.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첫 순서인데요. 네.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부동산 시장에 보시면 이게 언제 상승장이 있었지 하는 맞아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뭐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변하는 이 부동산 시장, 과연 언제부터 이런 상승장이 있었고 하락이 있었고 이런 롤러코스터가 시작이 됐는지, 그럼 우리만 그런 건지 다른 나라는 안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사실 뭐 좀 나이 젊으신 분들, 영끌로 최근 부동산 구매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은 불패 뭐 이런 단어만 기억하실 텐데 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옛날에 좀 다른 분위기 읊어주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통시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1년 전만 해도 그 시점에 가도 뭐 부동산이 폭등장이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뭐 벼락거지다, 뭐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가장 싸다, 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예 그냥 다른 나라 같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최근에 이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조금 풀면서 좀 나아지는 듯한 모습도 보이는데 일단 그래도 예전이면은 분양 같은 거 한번 하면 수백 대 1 경쟁률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그 차갑게 식었고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 부동산이라는 게 자산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도 상하한가 이렇게 하면은 뭐 30%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또 이 가격 변화에 굉장히 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목돈이 들어가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 가격 변동폭이 조금만 커져도 사람들이 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느끼는 것 같고 아무래도 요즘 보시면 좀 분위기가 옛날하고 다르시죠? 어떻습니까? 맞아요. 요즘은 네. 갑자기 하락장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다 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 부동산은 내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이 연구 결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있어서 큰 하락장들이 대부분 경기 침체랑 같이 왔었거든요. 네. 우리도 이 고도 성장을 하다가 뭐 97년 IMF 외환 위기라든지 2008년 리먼 사태 이렇게 굵직한 위기 여파로 거의 한 2010년부터 2013, 14년까지 부동산이 이제 침체기를 극심하게 겪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이제 부동산도 가격 하락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자산의 일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격 하락을 좀 자연스럽게 보는 경향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가라앉았다가 붕 떴다 하는 이 부동산 시장이 언제부터 이랬는지 이런 것들을 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부동산 그러면 결국 사놓으면 언젠가는 오지 않나 이런 생각들 같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 자료를 좀 보면은 네. 이게 부동산은 항상 우상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또 조선왕조 500년 동안 폭등해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조선왕조 있어요. 500년이요? 네. 실제 이제 조선왕조 실록에 중종실록인데 30년하고 37년에 어떤 네. 기록들이 나오냐면요.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집값 급등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종실록 99권, 그다음에 37년 8월 5일 기록을 보면은 옛날에는 목면으로 그 값을 지불했다고 하는데 이 목화소미죠. 지금은 집값이 옛날과 달라서 옛날 값으로 지불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가파른 가격 상승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경계하는 내용도 나오는데 이 성종실록 12년을 보면은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죽은 지충추부사 정효상이 소격서 앞에 집이 두 채나 있고 재상들이 비슷한 짓을 하니 서민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일가구 다주택을 지적한 맞습니다. 거군요. 예. 당시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을 겨냥한 말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사회 지도층 다주택자에 대한 저격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실록이라는 것만 좀 빼면은 거의 뭐 현대기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네요. 네. 하나만 좀 더 보면 예. 우리 퇴계 이황 선생님 아시죠? 예. 조선 중계 명망 있는 성리학 대가 이황 선생님조차도 전세 난민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네. 다행이네요. 존경하는 분 중에 하는데 혹시 투기하셨나 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 이 안동에서 한양으로 올라와서 벼슬을 하셨는데 네. 한양에 도착했는데 이제 뭐부터 해야 됩니까? 집 일단 구해야죠. 집부터 구해야 되는데 당시 한양 집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지는 못하고 전세를 사십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 문집 2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양의 셋집에 동산들이 비었더니 해마다 울긋불긋 온갖 꽃이 피어나네. 이건 뭐냐면 네. 전셋집에서 이제 마당에서 꽃을 감상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퇴계 이황 선생이 이 정도면은 뭐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이 1796년에 한양의 모습을 기록한 노상추 일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노상추란 사람의 이제 관직 일기인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내 전세금은 27냥인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40냥을 받고 나를 쫓아보내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집값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존재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조선 시대 때부터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된 게 사회 문제였다고 하면 네. 우리나라는 이걸 아직까지 해결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네. 자연스럽게 궁금한 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인가?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었고요. 서양도 똑같습니다. 근데 서양 역사를 보면은 이미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주상복합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로마의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불리는 게 이제 인슐라라는 건데 보통 아파트라고 하면 대부분 뭐 19세기 이후에 뭐 산업혁명 이후에 뭐 현대적으로 이제 도시가 건설되고 넘어온 게 아니냐, 그 아파트먼트에서 넘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고대 로마 제국 때 이미 아파트가 이제 존재했다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인슐라는 이제 공동주택인데 도시 밖에서 부자들이 사는 으리으리한 고급 저택을 당시 빌라라고 불렀습니다. 네. 지금하고 조금 또 다르죠. 지금은 좀 약간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빠지는 네. 주택 형태죠. 근데 네. 도시 안에 있는 단독주택을 이제 도무스라고 불렀는데 인슐라는 사실 그것보다는 낮은 급의 공동주택이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제국 당시에도 벌써 10층이 넘는 고층 인슐라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야, 10층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로얄층은 이제 저층이었다. 아, 네. 그렇겠네. 네. 고층으로 갈수록 가격이 싸졌다고 합니다. 이야. 근데 구조는 비슷했고요. 예.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대 사용하던 천연 시멘트, 그러니까 나무와 벽돌, 진흙 이런 걸 섞어가지고 만드는 건축 기술이 이용이 됐는데 이런 걸 따지면 이제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거의 이런 모습의 아파트가 굉장히 익숙했었다라는 네. 기록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공간에 층을 높이는 이유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네. 뭔가 이걸 수용하기 위한 방편을 찾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혹시 로마도 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던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수용할 데가 없으면은 고층으로 짓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땅과 집은 부족한데 사람이 몰려드니까 이렇게 만든 건데 로마 제국이 지중해 패권 장악한 게 이제 기원전 2세기 정도 되는데 인구가 급격하게 불기 시작합니다. 거의 8천만에서 1억 명 수준까지 전체 로마 제국의 인구가 그런데 로마 시내에만 인구가 이미 100만 명을 넘겼다고 네. 하고요. 일단 주택 보급 문제가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제 수도권 집중이 시작되면서부터 뭐 집값이 뛰고 그래서 이 서울과 가까운 지역부터 뭐 1, 2기 신도시 막 짓기 시작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설마 로마도 신도시가? 로마도 이제 도심 확장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인슐라가 이제 한 번에 많은 네. 가구를 수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 인슐라부터 짓기 시작한 거고 예. 이미 그 당시에도 1층은 상가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빵집이라든지 뭐 식당, 가게 이런 것들이 이제 입점을 하고 만약에 가죽을 세공한다든가 네. 아니면 대장간 이런 거는 이제 밤새 시끄러운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시위를 입점 반대 시위를 했다고도 하고요. 요즘하고 비슷하죠. 게다가 이 당시에도 층간 소음 분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는 풍경도 되게 익숙했다고 하고 아파트 사는 건 대부분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렇네요. 네. 네. 여기서 한 가지 좀 사건이 일어나는데 당시 인슐라 임대가 이제 돈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불법 증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구도 폭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슐라가 막 10층, 막 20층까지 막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불법 증축이라고 하면 그 당시 로마 시대도 증축에 대해서 안전진단 뭐 이런 게 있었던 겁니까?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 시대 폭군의 대명사라고 하면 이제 네로 황제를 많이 예. 기억을 하는데 이 당시에 최악의 화재인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거든요. 예. 이 서기 64년인데 거의 한 2000년 전이죠. 그래서 로마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만듭니다. 고도 제한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모든 인슐라는 7층 이상으로 짓지 마 이렇게 됩니다. 근데 로마 대화제 때 높이가 너무 높은 인슐라는 화재 진압이 안 되다 보니까요. 그렇겠죠. 이게 로마 전체로 번져서 이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불에 탔다는 건데 당시에 이제 정치인이나 부유층들이 인슐라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임대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빌라왕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불법 증축에다가 뭐 부실 공사에다가 막 업자들끼리 뇌물도 주고 받고요. 이런 내용들도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인이었던 키케로 문장가였던 키케로조차도 자기가 보유한 인슐라가 너무 낡아서 무너지니까 예. 야 그럼 더 높은 인슐라 지어서 돈 많이 벌 수 있겠네 하면서 좋아했다는 기록까지 나옵니다. 아하. 특히 인슐라는 이제 부유층들이 살던 곳이 아니고 이 서민과 하층민이 살던 곳이어서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세입자들의 고생은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로마 시대에서도 이렇게 부동산을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투기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 고수분들 그리고 예전에 사업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이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디에서 경험하고 직관적으로 살펴봤냐면 바로 밑에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일본의 부동산은 어떤 흐름으로 발달해왔나요?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거부를 많이들 기록하시는데 네. 잃어버린 뭐 1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잃어버린 20년 막 30년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그 장기 침체를 촉발시킨 게 이 부동산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사실 1980년대에는 또 얼마나 좋았냐면 메이드 인 재팬만 붙이면 무조건 팔려나가던 그런 시절이 또 있었고 게다가 뭐 고성능에다가 가격도 싸니까 네. 세계 뭐 수출도 잘 되고 무역 흑자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일본하고 미국은 옛날에 아픈 또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일본을 이제 전후에 막 농업 국가로 만들려고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미국의 경우에 상당히 위협을 느낍니다. 이 제조업이 따라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과거 MBC 과거 뉴스 자료를 찾아보면은 당시 미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도요타 자동차를 모아놓고 망치로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 하면 또 미국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일본의 자동차들이 야금야금 미국 시장을 갉아먹다 보니까 자동차 산업 자체가 또 가라앉게 되고 많은 미국인들이 또 실업에 빠지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맞아요. 당시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런 상황을 또 미국이 가만두진 않죠. 그래서 당시 좀 아는 친구들 싹 다 불러다가 영국, 프랑스, 서독 그래서 좀 보자. 일본 재무장관을 호출을 합니다. 근데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호텔로 와라. 네. 이래서 미국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만든 1985년 합의가 바로 이 플라자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한마디로 일본의 환율을 거의 때려잡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일본 엔화의 가치가 거의 한 2배 이상 올라가니까 이야. 이게 수출 경쟁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품 가격 2배 된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예전처럼 약간 일본 제품이 잘 팔리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일본 국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국내 경기를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이 1986년 그러니까 플라자 합의 바로 다음에 성장률이 거의 0.5%로 추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대출 규제를 풉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풀고 저금리를 정책을 시행하거든요. 네. 저리로 하다 보니까 이 돈들이 부동산에 몰리기 시작하고 이 기업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전부 돈을 쏟아부어서 부동산 투기를 시작하는 네.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투기 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 수익률 부분에서는 뭔가 변화가 구체적으로 살펴지는 게 있나요? 아니 일단 부동산이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열심히 물건 만들어주고 파는 이익률보다 이 부동산 투자하는 이익률이 훨씬 높으니까 네. 아예 거기 투자하는 게 훨씬 이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이 쏠리고요. 당장 이제 내놓으라는 가전 기업들도 예. 기술 개발보다 당장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로 이 시기에 삼성전자나 LG전자가 공격적으로 기술을 추격하면서 지금의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가전회사들이 딴짓할 때 우리가 맞습니다. 추격했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래서 주요 대도시 땅값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게 되고요. 네. 오히려 거기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집을 못 구하고 계속 이게 밖으로 이게 멀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 경제가 얼마나 붐이었냐면 1989년 12월 29일 일본 주식의 니케이 평균 주가가 38,900을 찍습니다. 네. 근데 지금 니케이가 25,000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지금도 회복을 못하는 거고 예. 도쿄 땅값이 1981년부터 약 10년간 5배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야.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도쿄 땅 팔면은 미국 땅 전부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1988년 시가총액 기준 예. 세계 50대 기업 순위 중에 33개가 일본 기업이었고 세계 1위는 NTT라고 불리는 일본 통신 회사였습니다. 2위가 IBM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돈들이 부동산에 몰렸는데 이제는 국내만 몰리는 게 아니고 해외로 돌리기 시작해서 네. 미국 록펠러 센터라든지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뭐 컬럼비아 픽처스 이런 것들을 일본 자본들이 싹쓸이하기 시작하고 특히나 이제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록펠러 센터 네. 이게 일본에 넘어갈 때는 미국인들이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2의 진주만 공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예. 이 넘치는 유동성으로 미국 하와이 부동산을 사들인 일본인에 대한 얘기가 짧게 나오는데 1988년 6월 12일 뉴스데스크 멘트를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와모토 겐지로라는 한 부자는 무려 150개의 주택, 상점, 음식점을 사들인 데 이어서 하와이의 불개미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네, 야 옛날 그 뉴스까지 직접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자, 예. 그렇다면 이렇게 일본의 붐 뒤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저희가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개편 후 처음 소개하는 코너죠. 역사와 지리로 경제사를 훑어보는 지리는 경제사. 오늘은 그 첫 순서로 MBC 양효걸 기자님 나와 계시는데요. 기자님, 좀 전에 네. 일부 코너에서 일본의 한 부자가 무려 150개의 주택, 상점, 음식점을 사서 네. 하와이 불개미라는 별명까지 네. 붙었다라고 하는데 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얼마나 야금야금 부동산들 모았으면은 이 미국인들이 볼 때 하와이의 불개미라고 또 불렀겠습니까? 그래서 이 넘치는 유동성이 국내에서 다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아예 이제 미국 시장까지 가서 이 자본들은 이제 싹쓸이 하기 시작한 건데,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좋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네. 세상에 공짜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슬슬 일본 내에서도 야, 이거 좀 거품 아니야?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 1989년에 일본이 부동산 투기 잡겠다 하면서 이제 뭐 소비세도 새로 만들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투기를 일단 잡기 위한 거였는데 금리를 좀 너무 빨리 올렸거든요. 그래서 1988년 한 2.5%였던 금리가 1990년에 한 6%까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주가와 부동산 버블이 이제 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도 요즘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을 보면 주식, 부동산, 이제 자산 시장 가격이 먼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금리 앞에 장사 없네. 예. 이렇게 이 말이 이때도 좀 통했던 건데 음. 이게 순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거 너무 좀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전염병처럼 퍼지면서 매물을 시장에 던져놓는, 말 그대로 투매가 일어나게 되고 1990년 새해 첫날부터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게 부동산이고요. 뭐 주식은 바로 이렇게 전산으로 팔 수 있지만 또 부동산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계단식으로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이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았던 은행들까지 갑자기 담보를 팔아도 대출금 회수가 안 되네, 이런 생각이 생기면서 부실 채권이 크게 늘어나고요. 은행들이 결국 도산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걸 거칠게 요약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10년의 시작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부동산 버블 붕괴 때문에 많은 일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고, 직장에서의 해고나 사업 실패 이런 걸 겪으면서 대부분이 가장이었던 50대가 이제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되고 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은 자살 왕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됩니다. 네, 결국 이렇게 거품이 한꺼번에 단기간에 빠져버리면 그 충격은 진짜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다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뉴스 보시면은 뭐 연착륙, 유도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이런 버블 꺼짐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 경제사학계의 연구 결과로 확인된 거는 이 버블이라는 걸 사전적으로 알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대체로 이 버블이 꺼진 다음에야 사후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라서 이게 처음에 연착륙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지금 뭐 부동산 규제를 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걸로 뭐 수익률을 누구를 보전해주기보다는 경제 연착륙을 좀 유도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학자들이요, 그 나라 주식 시장이 폭락하는 건 사실 큰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개인적으로 손실을 입으시는 건 하지만 주식 시장 폭락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면 방금 양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 가정이 파괴되는 수준까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해야 될 상황이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 얘기들 많이 해주셨는데 많은 청취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건 우리나라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 부동산 얘기하면은 1950년대 전쟁 직후부터 이제 갑니다. 그러면 강북에서가 이제 종로구, 그다음에 중구, 이 정도가 사실 부동산으로서 의미가 있었고, 근데 전쟁 직후는 강남은 아예 개발이 안 돼 있었고요. 그렇겠죠. 이 전통적인 부촌이라고 하면 종로구, 평창동, 성북구, 성북동 뭐 이렇게 꼽힙니다. 근데 당시 강북 땅값이 얼마였냐면은 이 3.3제곱미터, 저희가 흔히 한 평,
네. 이제 10,000원이었고요. 예. 영등포는 당시에 200원에서 300원 정도였습니다. 아, 이래서 다들 동포 청년이 다시 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10년 만에 굉장히 또 바뀌거든요. 왜냐하면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예. 주택난도 심각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은 강북 지역만으로 이 인구가 수용이 안 되겠구나. 강남을 개발하자. 그래서 당시만 해도 한강 남쪽의 서울은 영등포까지만이 이제 서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남 이 한강을 건너면 강남은 이제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되고 이런 농촌이었거든요. 그래서 농촌이요. 네. 당시 영동 개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영동이 영등포 동쪽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영동대교가 이런 의미입니까? 영동대교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영동대교면 청담동 이런 쪽인데 네. 그 당시 이쪽을 개발한다. 네. 그럼 그 전에는 허벌판. 그 사이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고 1970년대로 가면 대표적인 개발이 이제 경부고속도로랑 한남대교 개통인데 이 경부 축선을 따라서 부동산 개발이 쫙 이뤄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이제 경제 성장 붐을 타면서 부동산 투기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데 이 당시 제3한강교라고 하면 지금 한남대교거든요. 네. 이때 건설공사 전에 3.3제곱미터당 200원에서 400원 하던 압구정, 신사, 잠원동. 지금은 뭐 다르죠. 근데 네. 공사 착공과 함께 뛰면서 1년에 3,000원까지 뜁니다. 그러면 거의 10배 가까이 뛴 거네요. 10배 가까이 뛴 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양재동의 옛날 이제 명칭이 이제 말죽거리인데 네. 여기에 땅을 사면은 무조건 돈을 번다.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면서 투기가 가속화된 거고 이때부터를 우리가 이제 강남 불패 신화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강남 불패라는 용어만 나온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강남 졸부, 복부인 이런 용어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많이들 이렇게 용어들을 만드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자산 격차가 커진 걸 보고 이제 벼락거지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부동산 개발 초기에는 오히려 반대로 졸지의 부자, 그러니까 줄여서 졸부라는 네. 용어가 등장했고요. 그다음에 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강남 땅을 매입하는 이제 고위 공직자, 뭐 정치인, 개발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약간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정부 주도의 부동산 개발이 이게 너무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정부가 다 못하고 민간으로 옮겨갑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이제 복부인이거든요. 예. 신조어가. 근데 고위공직자분들은 이제 이게 체면이 또 중요하고 밖으로 보여진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인과 딸을 앞세워서 이제 부동산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들들은 왜요? 아들들 네, 그래서 농담 지금은 좀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그 여성들이 그 당시에 여성들이면 이제 약간 부동산 투기에 경계를 안 하는 그 세태가 있었기 때문에 핸드백에다가 현금을 가득 채워서 부동산에 매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데 당시 이제 자료 화면 찾아보면은 떴다방 그다음에 파라솔 부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이동식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당첨 현장에 가면은 그림상으로는 이게 해변에 온 건지 아니면은 아파트 분양 현장에 온 건지는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예. 헷갈릴 정도입니다. 예, 일부 업자들만 하더니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가 사회 전체적으로 그냥 말 그대로 확산된 거네요. 네, 이게 이 시기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투자 이게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로 간 건데 일단 1974년에 반포주공 1단지 사실상 강남 개발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당시에 1,490가구를 모집했는데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5.6대 1인데 아니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 정도면 뭐 낫네 해볼만 이렇게 하네 뭐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죠. 예. 당시에는 이례적인 경쟁률이었고 막 친인척 동원하고 동사무소 직원들 매수해가지고 서류 꾸면서 막 당첨되고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976년에 완공된 압구정 현대아파트 여기는 지어질 때부터 상류층 거주지로 입소문을 탔는데 이게 특혜 분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한국 도시개발이 있었는데 이제 무주택 사원들한테 물량을 빼놨던 거를 예. 불법으로 빼가지고 고위 공직자들, 국회의원들한테 불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집값이 뭐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다 보니까 정작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분들, 이 서민들은 전세난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당시 뉴스를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이 좀 울분을 토해내는 인터뷰들. 그래서 일단 PD 수첩, 그다음에 뉴스데스크에 나온 인터뷰들인데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집세가 이렇게까지 낮을 줄은 정말 예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운전하다가도 정말 강변도로 같아도 에이씨 나오네 죽어버리고 싶은 이런 생각도 아니 들어가지 저기 있다고요. 전세 값이 이렇게 치솟은 상태에서 뭐 집 마련은 고사하고 우리가 살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네. 아 그래도 옛날 친숙한 목소리 들리니까 또 좀 새롭네요. 네, 그렇죠. 네. 엄기영 앵커. 예. 네. 자 이런 부동산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결국 모든 사람 뛰어드는 그런 상황 생긴 거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고 뭐고 이제 할 거 없이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서게 되거든요. 이 너도 나도 뛰어들다 보니까 서울 전역이 아파트 불패 신화가 이제 이때 생겨납니다. 그래서 1977년 화곡 시범 아파트 분양 경쟁률이 178대 1까지 치솟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은 한 부동산 업자인데 89제곱미터 아파트 100가구를 당시 현금 2억 원을 내고 신청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바로 이 시점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월급 받아서 살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네. 아파트 가격이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1970년대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실질 임금이 2배 올랐거든요. 예. 근데 전국 지가는 15배 올랐습니다. 야. 그러면 당시에 강남 지가는 같은 기간 얼마 올랐을까요? 아 방금 말씀하시는 건 전국 평균이고 네. 15배가 강남은 그럼 한 30배? 무려 강남 지가가 200배가 올랐습니다. 200배. 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일부 지역에서만 수용할 수 없으니까 여기저기 추가적으로 신도시 개발이 그때부터 아마 붐인 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80년대 후반까지 오면은 이 서울 집값을 잡겠다고 서울 주변에 신도시를 짓는데 이게 오히려 집값을 더 부추기는. 부추기는. 네. 그래서 이 복부인과 고위 공무원, 그러니까 토지공사들이 달려들면서 처음에 이제 집값을 잡겠다는 당초 취지가 아예 무색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 노태우 정부가 발표한 게 바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이렇게 해서 등등 5개 지역인데 1기 신도시로 불리는 지역인데 뭐 정부도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실명제 이런 거 도입했고요. 근데 이미 개발 정보 다 빠져나가고 개발지구에서는 아파트 입주권을 이제 노리고 아예 비닐 움막을 판잣집을 무더기로 이제 이렇게 지은 경우도 있었고 이 사례를 보면 참 신기한데 어떤 경우에는 전날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판잣집 33채를 지어 팔다가 잡힌 업자도 있었다. 그래서 당시 투기가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때 MBC 가요 프로그램 중에 토요일은 즐거워라고 있었거든요. 알죠, 토토즈. 네. 이덕화 씨가 사회를 보고 예. 당시 최고 인기 그룹 소방차가 노래를 개사해서 부릅니다. 내용이 대충 이런 건데 복부인이 출동하네 치맛바람 날리면서 복덕방이 미소 짓네 어서 오라고 뭐 이런 가사들이 나옵니다. 예. 네. 그럼 이 노래 가사 실제로 이랬다고 하시는데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네, 한번 일부를 제가 가져왔는데 직접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복부인 프레미엄 붙여서 독방석에 앉으면 무얼해 토지거래 신고해야지 영영 용용은 좀 놀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짜증 나는데요. 이거 뭡니까? 뭐 추임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부동산 광풍 분위기를 쭉 말씀 주셨는데 오늘 컨셉이 부동산 계속 오르는 것만은 아니다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럼 하락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일단 이제 부동산 대하락기가 총 4번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 네. 불경기와 경제 위기랑 겹칩니다. 그래서 예. 제가 2010년 5월 30일 기사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대구의 한 아파트는 미분양 계약자에게 추첨을 통해서 예. BMW 7 시리즈를 경품으로 주고요. 안 아니면- 팔려서. 네. 예. 인근 지역 분양 중인 신축 아파트를 한 채로 덤을 주기도 합니다.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를 더 줘요. 네, 1+1 이벤트. 네. 근데 현재 이제 고가 아파트의 상징이 된 서울 강남 반포자이, 예. 서울 경희궁자이 등도 처음에는 미분양 매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야. 5월 20일 뉴스인데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1억 5천만 원대의 고급 외제차를 끼워주고 이제 만약에 BMW를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할인을 해주는데 반포 자이의 경우 분양권 당첨자의 38%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아니 제가 편의점에서 저도 1+1을 즐기는데 네. 아파트 1+1은 제가 처음 들어봐요. 네, 그 당시 미분양 물량이 워낙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걸 털어내느냐고 그랬던 거고요.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침이 굉장히 심하고 사이클이 있다는 건데
과연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장기 추세가 계속해서 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이제 저출생 뭐 이런 인구 구조 변화도 있는데 주택 수요 옛날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과도 고도 성장기 이제 거의 뭐 6% 7%씩 성장하던 대학은 확실히 좀 다를 거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까지 이제 논리가 아니 자녀가 이제 어떻게 보면 1, 2인 가구가 늘면서 가구 수가 늘지 않겠느냐라고 네. 했는데 이미 저희의 가구 구성이 1, 2인 가구 위주로 재편이 됐습니다. 얼마나 1, 2인 가구 되나요? 비중이 거의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쪼개진다는 게 효과가 얼만큼 있을까라는 네. 거고, 그다음에 이때 우리의 어떤 상황 자체가 인구가 급격하게 이제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뉴 노멀의 상황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앞서 이제 일본의 예를 보면 예. 빈집들도 많고 부동산 경기가 확 죽은 중소도시가 특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고 우리가 노후 대비를 할 때도 부동산 한 채만 가지고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부동산에 쏠려 있는 거는 네. 위험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동산이 모두 사야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한순간 폭락하는 시점도 꼭 있다라는 걸 아마 경각심을 가져라라는 주제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호결 기자님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나가고 있는 곡은 손디아의 어른입니다. 갑자기 노래가 나와서 놀라셨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손경제 플러스에서는 때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노래도 함께 전달해 드리겠다고요. 오늘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 생물학적인 나이 말고 누군가 어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을 저는 이 친구가 부동산에 집에 대해서 고민하는가라는 걸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를 어른으로 잡았습니다. 자, 저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